지난해 하루 평균 398쌍이 이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수치는 하루 평균 840쌍 정도가 결혼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결혼한 2쌍 중에 1쌍은 이혼을 했다는 얘기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겠지만요. 그 아이의 양육권이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아내와 남편 간에 벌어진 양육권 분쟁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2002년 3월 15일, 불과 1년 전만 해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미래를 약속했던 최승진, 김은주 부부. 이들은 현재 별거 중이다. 친정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아내 은주 씨. 이혼이란 말을 먼저 꺼낸 것은 남편이지만 그녀도 더 이상 자신을 무시하고 사랑도 하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견디기 힘들다. 오빠가 나 때도 신경을 안 쓰고 밥도 내가 차려놓으면 안 먹어요, 오빠는. 정이 없는 것 같아요. 아프지만 않은 거는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같이 살으라고 하려는데 그렇다고 뭐 신랑이 돌봐주도 안 하고 그 집 가서 살기가 좀 힘들겠다는 맛이. 달콤한 신혼생활을 꿈꾸던 남편 최승진 씨의 꿈이 깨어진 것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아내는 결혼 전부터 발작을 하는 간질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밤에 그냥 자다가 갑자기 눈을 뜨거든요. 눈을 뜨는데 손을 약간씩 떨어요. 떨어가지고 막 손을 막 주물르기도 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정작 승진 씨를 힘들게 했던 것은 아내의 지병이 아니었다. 툭하면 말도 없이 친정으로 가버리는 아내. 그런 아내와 평생을 함께할 수는 없었다. 서서히 병 고쳐가면서 살려고 그랬죠. 근데 가가지고 저렇게 해버리니까 응? 안아버리고 하니까 우리는 도리가 없잖아요. 아내 은주 씨도 결혼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마찬가지였다. 이혼은 하지만 은주 씨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딸아이만큼은 지키고 싶었다. 잠시도 아이 곁을 떠나지 않는 아내 은주 씨. 아이를 남편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그녀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애기 없으면 내가 막 불안하고 어디 가서 막 쓰러질 것 같기도 하고 몸이 막 아플 것 같기도 하고 애기는 제가 자신 있게 키우고 싶어요. 애정 없는 결혼 생활에 미련은 없다. 아이만큼은 꼭 내가 키워야 한다는 아내 김은주 씨. 똑같은 피를 나눴습니다. 똑같은 피를 나눴고 저도 이제 아버지로서 일단 충분히 키울 권리도 있고 능력 면에서 일단 제가 키우는 게 낫다고 봐요. 절대로 난 처갓집에 애를 줄 생각도 없습니다. 아내의 지병을 모른 채 속아서 살아온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아이까지 포기하라니 절대 그럴 수 없다는 남편 최승진 씨. 이혼 법정, 양육권 청구 소송. 네, 오늘은 이혼과 관련된 그 양육에 관한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곳에 양 당사자와 어머니들이 함께 나오셨는데요. 당사자들의 원에 의해서 화면 처리를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는 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뢰인 측이 요구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네, 의뢰인은 남편과 1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1년의 결혼 생활은 의뢰인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애정 없는 남편, 그리고 살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구박을 하는 시댁. 그로 인해서 과거에 질병이 재발하는 등 건강 상태도 매우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김은주 씨는 올해 2월 20일에 당시에 3개월 된 딸아이를 안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인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청구를 했고요. 의뢰인도 더 이상 애정 없는 남편과는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만은 절대 남편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주는 조건으로 아이를 키우는 양육권을 넘겨주실 것과 아이가 독립한 경제 주체로서 자기의 생활비를 획득할 수 있을 시기까지 이전까지의 양육비 월 50만 원을 함께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우리 상대방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단지 아내가 아프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상대방은 의뢰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간질 질환뿐만 아니라 상황 판단 능력 그리고 계산 능력 여러 가지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그 이혼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3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갈 때 남편이나 우리 상대방 측에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친정으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이혼을 결심을 하게 됐고, 그러나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상대방의 어머니와 그리고 형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직접 아이를 키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그 양육권 청구 소송과 그리고 그 양육비를 원하는 것을 들어줄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의뢰인 꼭 이혼을 해야 되겠어요? 네, 오빠가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아,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있구만요. 상대방은 어때요? 뭐 지금 상태로 봐서는 도저히 이런 결혼 생활은 거의 유지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의사는 다 이미 합의가 된 셈이네요. 그러면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무시했다 하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댁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댁 상황이 조금 특별합니다. 형님 아이들, 그러니까 조카가 4명이 있습니다. 또 시숙, 큰며느리, 시어머니까지 이렇게 모두 9명에 달하는 대식구인데요. 한 집에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 큰 살림을 의뢰인 혼자 다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물론 처음 시집 가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댁에서 살림을 제대로 못한다고 계속 구박을 들었고요. 이 상황에서 힘이 돼줘야 할 남편도 은주 씨에게 계속 냉담을 했었고,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그런 남편의 무관심 때문에 결정적으로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남편이 상대방이 아내인 의뢰인에게 얼마나 무관심했었고 그동안 힘들게 했는지 저희는 그 증거 자료로 첨고 영상을 요청합니다. 결혼 전에는 다정하기만 했던 상대방 남편.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는 아내를 타인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린 의뢰인. 그러나 남편은 번번이 의뢰인을 무시했고 둘 사이의 신혼부부다운 애정 섞인 대화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퇴근 후 남편은 언제나 컴퓨터에만 열중했습니다. 남편의 다정한 모습을 믿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기에 갑자기 차가워진 남편의 모습은 그녀를 비참하게 했습니다. 의뢰인을 더욱 아프게 한 것은 남편의 의도적인 냉대. 의뢰인이 발작을 일으켜서 무섭다는 이유로 남편은 그녀를 피해서 다른 방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보통 다른 부부들처럼 잠자리에서 이런저런 고민도 나누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지만 남편은 의뢰인이 가까이 다가가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 한참 행복해야 될 신혼 시절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병을 핑계로 같이 잠자리도 하지 않고 또 힘이 되어주지도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평소에도 말이 없는 성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상한 이런 애정 표현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신혼 초에 애정 표현을 하고 입맞춤을 하고 그런 건 정상적으로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최승진 씨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이 사건이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깜짝 놀랐던 것은 결혼 후 15일 만에 이제 이상한 약봉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걸 계속 먹고 있었고요. 결혼 후 2달이 지난 다음에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상치도 못하게 그러한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처음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거의 아무 생각 없이 거의 정신이 멍한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고 단지 아무 생각도 전혀 나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는. 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임신이 돼 있었던가요? 그때? 네. 그래가지고 임신 한 5개월쯤 전까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이걸 얘기할 방법도 없고 또 괜히 얘기해봤자 그건 흉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고서는 그 병을 좀 치료하기 위해서 어머니하고 노력을 좀 많이 하셨죠? 아이가 먼 산만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고는 이제 아이들 데리고 한약방으로 갔습니다. 한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간질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부터 알아왔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고칠 방법이 없느냐고 그러니까 장기간 치료하다 보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한지를 짓고 또 매일같이 내가 데리고 한약방에 다녔습니다. 치료하러. 네.
그러는 도중에 약도 먹고 치료를 하러 다니는 도중에 임신했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임신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의사한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약을 중단하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중단이 됐고 약을 중단하다 보니까 이제 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시어머니께서 증언해 주신 것처럼 그 굉장히 충격스럽기도 했고 남편은 그거 사실을 알면서도 가족들에게 감추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병 때문이 아니었고 사실은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측의 증언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참고 영상 자료를 통해서 증언하고자 합니다. 전업주부인 의뢰인 김은주 씨는 간단한 집안일조차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아내의 이런 면은 특히 음식을 만들 때 심했습니다. 전에 하던 일은 새카맣게 잊고 오로지 지금 현재 일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음식을 태우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타는 냄새잖아. 얘는 이 타는 냄새도 못 맡아. 은주 씨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밥 짓는 문제도 큰 골칫거리 중 하나였는데요. 매번 며칠 분량의 밥을 한꺼번에 지어서 남는 밥을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아내의 이런 행동은 몇 번을 말해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얘는 도대체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되니? 난 많이 하지 말랬지? 아이고 이거 봐 어쩐 일이 해놓은 밥 이렇게 많아. 이거 언제 다 먹을래? 아내의 문제는 단지 살림살이를 잘 못한다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도치기 얼마야? 잘 안 보이네. 얘 이것 좀 읽어봐라. 얼마라고 써있니? 알고 보니 아내는 10만 단위 이상의 숫자는 읽지도 못했고 셈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은행 가서 어머니 계좌로 입금 좀 해줘. 알았지? 어머니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는 부탁.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은행 업무에 불과한 일이었는데요. 그러나 은주 씨가 돈을 들고 찾아간 곳은 은행이 아닌 시어머니가 일하는 가게였습니다. 아유 네가 웬일이냐? 이거요. 거기가 줄이에요. 이게 뭔데? 아니 이게 돈이잖아. 그럼 내 돈 왜 나한테 주고 가지? 남편에게 아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 영상 자료에서 본 것은 그 단편에 불과합니다. 여러 가지 그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도 문제가 많았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어머니께서 좀 한 말씀을 해주시죠. 이 며느리가 아니라 애기같이 아무것도 지가 알아서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친구랄까 또 시어머니 친구랄까 또 내 형제 뭐 친척 간에도 이렇게 오면은 오신다는 얘기도 할 줄 모릅니다. 신랑 친구들이나 누가 와도 찻상을 끓여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시키지 않으면 못하고 또 시켜도 차를 탈 줄을 모릅니다. 며느리가 있지만은 우리가 갖다 주었습니다. 남편을 제대로 대하지 못했다. 또 친척들에게 태도가 문제가 많다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친정 어머니께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사위가 찾아와서 장모님 이렇고 저렇고 얘기한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내가 오히려 우리 딸을 위해서 전화를 몇 번 했었고요. 그쪽에서는 전화 온 적이 없어요. 상대방 측에서는 의뢰인이 뭐 살림을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처음부터 의뢰인이 이런 행동을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결혼 전에도 과연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이런 상태였을까요? 결혼 전에는 매우 정상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결혼 전에 그냥 집안일도 솔직히 언니가 다 했어요. 제가 솔직히 좀 방을 좀 지저분하게 쓰는 편인데요. 제가 방 이렇게 어지러놓잖아요. 그럼 언니가 들어와서 다 치워놓고 나가고요. 설거지도 조금만 있으면 언니가 다 했고요. 근데 평소 생활이 습관화돼 있는데 그렇게 했던 사람한테 뭐 청소도 안 했다느니 뭐 빨래 설거지도 안 했다느니 그런 말 솔직히 이해 안 되거든요.
결혼 전에는 여느 평범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의뢰인이었지만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의뢰인의 간질 증상은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집에 와서는 낫죠. 아무래도 그 집에 있는 것보다는 좀 밝아진 것도 같고. 시댁에서 요번에 100일에 왔다 간 후부터 그때부터 우리 동생이 잠을 못 자고 그 후로 이제 머리 아프다고 하고 증상도 나타나 버리고. 시댁 어른 시어머니네 온다고 하니까 긴장이 돼서 그런 건지 애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입이 갑자기 돌아가는데 진짜 방법이 없더라고. 네, 고등학교 이후에는 의뢰인이 발작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결혼을 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것도 결혼 2개월 뒤부터 발작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모가 있거든요. 25돌에 고모가 있는데 고모도 나한테 막 저거 하라 요거 하라 막 심하게 말한 것 같기도 하고 아주머니도 나는 오뎅국은 잘 먹기로요. 그런데 맛없다고 막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이 의뢰인을 무시했다는 사실에 대한 참고 영상 자료를 요청합니다. 의뢰인의 시집살이는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서로의 단점을 감싸고 이해하며 사는 것이 가족. 그러나 의뢰인에게 시댁 식구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뢰인을 생각해서 사왔다는 몇 벌의 옷. 그러나 대부분 너무 작아서 입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이고 얘 살찐 거 좀 봐. 이러니까 옷이 안 들어가지. 그러길래 내가 살 빼라고 그랬지. 의뢰인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말과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작은 일들이지만 그녀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의뢰인은 매일같이 식구들을 위해서 정성을 들인 요리들을 내놨지만 시댁 식구들은 의뢰인이 차린 음식에 젓가락을 대는 둥 마는 둥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게 뭐야? 이렇게 한 개도 없네. 정말 못 먹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이야? 간이 하나도 안 맞잖아. 네, 보시다시피 의뢰인이 9명이나 되는 대식구에 혼자서 살림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여성들도 매우 힘든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 전에 우리 의뢰인의 어머니하고 만나셔가지고 따님의 좀 몸이 아픈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실 때 뭐 이런 자세한 얘기를 전혀 듣지 못하셨죠? 그런 얘기는 못 듣고 예. 네. 딸이 사돈 딸이 어렸을 때부터 약을 장기간 복용을 했다는데 그게 무슨 약이냐? 이 친정엄마 말이 어렸을 때 우울증을 알아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기는 했어도 장기간 복용은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속병은 없냐? 내가 그러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습니다. 결혼 전에는 사실 의뢰인의 정상적인 행동 또 의뢰인의 어머니가 봐서는 뭐 그렇게 큰 증세는 없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또 결혼 후에 이런 증세가 심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는 누가 키우고 있나요? 네, 지금 의뢰인이 키우고 있습니다. 네, 석 달째 의뢰인이 키우고 있습니다. 3달째 갑작스럽게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고 나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상대방이 아이가 없는 동안에 얼마나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었고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의 증언을 참고 영상 자료로 요청합니다. 아무래도 기술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일을 거의 못 가다시피 했죠. 건설업계인데 하루 벌고 하루 사는 입장인데 일을 거의 못 가다시피 집안일에 얽매이고 그런 게 많았죠. 이왕 이렇게 이혼하는 건 좋은데 재취발하기도 아기가 없으면은 그래도 속 편하고 아직 젊었으니까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친구는 아예 뭐 재취발 생각도 없고 자기 인생은 이젠 아기하고만 같이 살란다 그러니까 아이만큼은 포기 못하나 봅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아이를 안 키우려고 하는 이런 풍조에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어머니, 할머니의 마음을 많이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데려와서 상대방이 쭉 키우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뢰인이 마치 아이를 뭐 정상적으로 키우지 못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의뢰인은 아이와 함께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엔 식구들과 함께 있지만 낮에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의뢰인 혼자 아이를 돌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는 참고 영상 자료를 요청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젊은 엄마들은 손쉬운 일회용 기저귀를 씁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특별히 천기저귀를 사용합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그녀의 정성 어린 마음을 담아 천기저귀를 사용하는 것이죠. 아이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별탈 없이 잘 자랍니다. 또 우리 동생이 진짜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키웠는데 가정 우리 동생이 다 키웠거든요. 혼낼 때는 혼내고 엉강 필 때는 엉강 필 때 받아주고 잘했어요 진짜. 어린 나이지만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랬으면 내가 안 바뀌었죠. 잘하고 하니까 맡겨서 키우고 했거든요. 네, 의뢰인이 몸이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예의 범절도 잘 모를지도 모릅니다. 음식도 잘 못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애기도 잘 아끼고 애기 뭐 거의 다 지가 안아서 키우고 애기도 우리 손녀딸도 지엄마만 찾고 지엄마 뒷모습만 보고 뱅글뱅글 웃고 지엄마 얼굴에 안 비치면 이제는 알아본다고 울기까지도 하고. 친정 어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54입니다. 그리고 시집 안 간 또 딸이 있어요? 얘네 밑에 이제 동생 둘이 있어요. 아, 그러면 이모들도 둘이나 있고 예. 애기 키우는 데는 지장 없다 그 얘기구만요. 우리 상대방이 아이를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발작을 할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이거든요. 네, 아직까지 병이 뭐 제대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버리면은 또 애한테 위험해질 수 있고 하니까 모든 면에서 일단 제가 키우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이런 걱정이 기우가 아니고 실제로 이런 비슷한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떨어뜨릴 뻔한 그 발작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것을 영상으로 요청합니다. 아내가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해 가족들은 늘 불안해하였습니다. 아이가 울고 보채기만 하면 왜 우는지를 살피기보다는 일단 젖병부터 물렸고 성인들이나 마시는 음료를 아무 거리낌 없이 젖병에 타먹이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아내의 병입니다. 한 번은 아이를 안고 있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가까스로 위기는 모면했지만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아내에게 아이를 맡긴다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아이를 정상적으로 키우시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많은 장애우들이 아이를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키우는 것도 현실인데요. 여기서는 단지 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상 우리 상대방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시댁에서만 그런 증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친정집으로 돌아오면 의뢰인은 마음의 안정을 얻고 발작 증세를 그칩니다.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의뢰인의 증상을 알아보면은 아이를 키우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의 증세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 장면의 증거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재 의뢰인의 건강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신경과 전문의를 찾았습니다. 상담을 받은 후에 여러 가지 검사를 직접 실시해봤습니다. 뇌 속의 피의 흐름을 알아보는 스펙트 검사, 뇌의 구조적 이상 형태를 살펴보는 MRI 검사, 그리고 뇌파 검사 등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우선 뇌파 검사에 대한 결과를 들어봤습니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알파파라고 해갖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비교적 8에서 13까지가 정상 레벨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9개로서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그 이외에 MRI와 스펙트 검사에 대한 결과도 알아봤습니다. 환자는 측벽 간질에 합당하고 그다음에 소발작을 주로 하고 대발작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발작의 경우는 증상이 좀 심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고 대발적이 많은 경우에서 증상이 심하다고 여기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소발적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은 그렇게 일반적인 관념상 심하다고 여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일반적인 간질상 심하다고 여길 수 없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전문의 김옥준 박사님을 참고인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의뢰인 측의 감정 증인은 이 신경과 전문의 김옥준 박사십니다. 정인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의뢰인 측 신문해 주세요. 네. 네, 의뢰인 같은 간질 환자의 경우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주 복잡한 것을 생각할 때 증세가 더 악화될 수 있나요? 예, 일반 다른 병도 마찬가지로 간질에 있어서 스트레스는 많이 악화됩니다. 또 심적인 부담이 클 때 아니면 심한 일을 할 때 주로 많이 악화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좀 더 애정을 갖고 의뢰인을 대했더라면 그 증세가 호전될 가능성도 있나요? 예, 대부분에 있어서 간질 환자는 우울증을 많이 동반하고요. 외부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더 훨씬 악화가 되는데 남편이 좀 그때 좀 다독거려줬으면 간질 발작이 좀 억제됐을 것 같고. 자, 의뢰인의 경우 지금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은 그 치료가 그러니까 증세가 좋아지거나 완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환자의 경우에는 MRI 소견을 봤을 때 축두엽 부위에 해마라는 부위가 있는데 그쪽에 약간 위축이 소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는 우선 약물 치료를 적절하게 한 1, 2년간 하다가 안 되면 수술을 받아갖고 그럴 경우에 아까 해마 위축을 제거하면 좋게는 한 70%는 완치가 되고요. 20%는 경기 횟수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네. 전문의께서 보시기에 아기를 키우는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까? 아까 좀 전에 그 영상 자료를 봤는데 실제적으로 그냥 떨어뜨릴 수가 있는 위험은 있습니다. 근데 환자 같은 경우는 전조 증상, 환자가 이제 경기하기 바로 직전에 두려운 감정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아기를 놓는 그런 걸 교육을 시켰으면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환자는 그런 느낌이 경기 바로 직전에 온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그게 경기로 이어진다는 걸 인지를 못해갖고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환자 같은 건 그러한 거를 교육을 시킨다면 그런 사건이 재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위험들을 조금 전에 봤던 그런 위험이 충분히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대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대방 반대신 분 있어요. 지금 우리 의뢰인이 앓고 있는 질환이 간질인 것은 이제 분명하지요. 예, 간질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뇌파는 지금 정상이지만은 MRI나 그런 다른 소견으로 볼 때 정확하게 지금 병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러면 결혼 전에 이 간질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군요. 예, 제가 알기로는 아까 2월 달부터 약을 먹었던 게 알아보니까 간질 약제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그때 간질을 받았습니다. 예. 그 결혼 전에 분명히 병이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 예. 그 말씀이죠. 결혼 전에 그럼 발작이 있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네요. 예, 발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발작을 지금은 하고 있지만은 그 치료를 제대로 잘못할 경우에는 대발작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나요? 예, 근데 대발작은 주로 잘 때 많이 나타날 것 같고요. 예. 환자 같은 경우는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발작으로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정인께서 이 의뢰인을 진단하신 결과요. 예. 아이를 양육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환자는 주로 소발작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킴으로써 아까 그런 위험성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대발작으로 곧바로 이어지면 위험성은 노출될 수는 있지만 큰 문제는 얼마나 없습니다. 방치하면은 대발작이 됩니까? 환자 같은 경우는 적절한 약제를 복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절한 약제를 복용하면 대발작 횟수는 많이 줄어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인. 자,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뢰인, 재결합을 할 의사는 전혀 없고 꼭 이혼해야 되겠어요? 예, 저가 아기는 내가 키울래요.
애기만 키우겠다. 상대방 지금 이 상황까지 왔으니까 저는 뭐 그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혼하고 싶고. 네, 피처간에 저 재산 문제 위자료 관계는 없는 것으로 하고요. 양육 문제만 남았구만요. 그러면 의뢰인과 상대방 변호인들이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해보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대로 정상인보다 상황 판단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질지 모릅니다. 네, 의뢰인은 가벼운 증상의 간질 환자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친정으로 돌아갈 때 아이를 두고 가지 않고 같이 안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에게 이 아이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애정은 식어버리고 사랑받지 못하면서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아이마저 걷어간다면 의뢰인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남질 않습니다. 이제 의뢰인의 아이는 5개월 된 갓난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엄마의 품이 절실합니다. 의뢰인에게 사랑을 주고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본 변호인은 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과 모성에 호소합니다. 아이는 우유를 먹고 크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반드시 아이를 잘 키우는 건 아닙니다. 의뢰인은 소발작 증세가 있다고 해도 남편과 시댁과 떨어져 있을 때는 매우 안정적인 증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매우 정상적이고 건강합니다. 의뢰인이 양육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아이의 아빠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양육권과 함께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 월 50만 원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바입니다. 네, 상대방 마지막 변론 해보세요. 그 아이가 지금 의뢰인의 모든 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아이에게도 과연 희망인가? 그것을 한 번쯤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사랑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작다고 또는 부족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키우고 싶어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더 좋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사랑이 있다면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일단 상대방에게 맡겨놓고 어머니가 병을 치료하는데 좀 더 역점을 뒀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또 아이 스스로의 입장에서 희망을 갖고 클 수 있도록 아버지가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양측이 모두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이셨는데요. 이런 과정 때문에 아이가 좀 상처를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집니다. 잠시 후에 이 양육권 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이 이어지겠습니다. 실수로 떨어진 선글라스가 옆 사람의 발에 차였다. 망가진 선글라스는 누구의 잘못인가? 밝혀지지 않는 의문. 진실을 찾기 위한 뜨거운 법정 공방. 선글라스 수리비용 청구 사건. 잠시 후 계속됩니다. 요즘 이혼의 경우에 아이를 서로 키우지 않겠다고 핑퐁질하고 심지어 제3의 입양 기관이나 다른 데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싸우는 모습이 재판장인 저로서도 가슴 뿌듯한 면을 한 부분 안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그 지극한 자녀에 대한 애정은 분명히 이 재판장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어린 나이, 더군다나 젖먹이 아이는 생모에게 맡기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의뢰인은요, 소발작 정도 나는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아이를 해코지할 정도 그렇게까지 병이 심한 것은 아니고 또 의뢰인이 시집의 힘겨운 상황을 벗어나서 나와 있는 동안 또 혼자 있다면 오히려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형편에서는
이 법정까지 나올 수 있는 기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만 20세까지 키워달라 하는 요구가 있지만은 자녀 양육은 사정 변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보다도 앞으로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혹시 또 다른 곳에 재혼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법정에서 만 7세까지만 확실하게 어머니가 키우는 것이 유력하고, 그래서 그때까지 월 30만 원 평균적으로 매월 말일에, 매월 말 30일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를 바랍니다. 7세 이후의 양육자 문제는 다시 사정 변경에 의해서 새로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잘 키우세요. 치열한 공방 끝에 판결은 내려지고 시비가 엇갈리는 두 사람. 결과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로도 만족합니다. 아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착하게 건강하게 잘 키우겠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네 엄마도 열심히 잘 키우고 지금 현재도 열심히 키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30만 원 석 7년간 도와준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이의 장래를 봤을 때 제대로 못 키워서 성장해가지고 제대로 못 됐다면은 그게 다 우리의 책임도 될 수 있잖아요. 절대 이거는 안 된다고 보죠. 두 사람의 가는 길은 서로 다르지만 아이에 대한 사랑은 영원하길 바랍니다.